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낯이 익은 분들도 계시고, 네,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황새를 야외에서 혹시 보신 적 없으신 분 계실까요? 몇 분 계시네요. 근데 거의 많이 보셨네요. 저희가 한 10년 전에 이 질문을 하면 황새 보신 분들이 소수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다는 것은 황새가 전국적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왔습니다. 충남 예산군 광시면에 예산 황새공원이 있어요. 규모는 4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과거에 황새가 번식을 했던 고장인 예산군에 예산 황새공원이 자리 잡았고요. 2015년에 개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원 3명, 사육사 4명, 그리고 해설사, 관리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연구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지역 분들이세요. 사육사 분들도 교육을 받아서 지금 9년째 황새 그런 전문 베테랑 사육사가 되셨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의 황새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015년부터 저희가 방사를 진행하는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황새 복원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황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정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여기에 황새가 있고요. 그리고 따오기, 외가리, 두루미, 중대백로, 노랑부리, 저새 다 공통점은 다리가 길고 목이 길고 부리가 좀 깁니다. 그죠? 이런 황새들을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그냥 통틀어서 황새라고 불렀어요. 황새의 뜻은 누를 황자가 아니라 한새, 한강, 한밭에 우리말 하는 크다란 뜻이죠. 그래서 큰 새다 라고 황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 3가지 그 조류 분류학에서 3가지 목이 있거든요. 황새목, 두루미목, 사다새목이 있는데 자, 황새목은 황새 당연히 들어가겠죠. 또 어떤 새가 황새목에 들어갈까요? 죄송합니다만 따오기가 아닙니다. 자, 황새랑 습성이 비슷해요. 나무에 둥지를 틀고 물고기를 사냥하고 외가리 그리고요 중대백로. 네, 맞습니다. 황새, 외가리, 중대백로는 황새목에 묶입니다. 자, 그러면 사다새목은 누굴까요? 따오기, 노랑부리, 저새예요. 네. 그리고 두루미는 두루미목에 속합니다. 우리는 황새랑 두루미랑 생김새가 비슷해서 많이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두루미랑 황새는 생김새만 비슷할 뿐이지 습성은 매우 달라요. 자, 습성 중에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일단 발가락을 보면요. 발자국을 이렇게 찍힌 걸 비교해 보세요. 외가리랑 황새는 발가락이 좀 비슷하죠. 4개 발가락이 잘 찍히죠. 그런데 두루미는 4번째 발가락이 있지만 짧고 약간 올려붙어 있어서 잘 안 찍혀요. 그럼 4번째 발가락이 길지 않다는 얘기죠. 자, 4번째 발가락이 긴 것과 길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역시 가지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미는 바닥에 둥지를 틀고요. 황새, 외가리는 나무에 둥지를 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학은 이런 한자를 씁니다. 교재에도 있죠. 학은 이렇게 쓰는데 황새는 학이 아니에요. 학은 두루미고 황새는 관자를 써요. 황새 관자가 따로 있어요. 네네, 이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날 때 황새와 두루미를 함께 보는 장소, 예를 들어서 철원 그런 지역에서 황새도 보실 수 있고 두루미도 보실 수 있거든요. 강화도 이런 지역. 그러면 날 때 동정 포인트 어떤 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첫째 날개깃이 두루미와 황새가 다르죠. 그리고 목에 있는 검은 무늬는 황새는 없죠. 색깔은 두루미는 검은색이고 다리가, 그리고 황새는 빨강색이에요. 그래서 색은 거의 동정할 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포인트는 날개 깃의 색과 대비되는 컨트라스트가 어디에 있는지 비교하시는 것과 목의 그런 무늬 컨트라스트가 다른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동정하기 좋으십니다.
자, 지금은 황새와 두루미의 울음소리를 좀 들어볼 건데요. 황새 울음소리 들어보신 분? 실제로 보셨어요? 와, 대단한 운이 좋으신데요. 황새가 잘 안 우는데 번식기에 되면 번식지에서는 많이 울어요.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소리가 좀 작으네요. 부리를 막 부딪히죠. 아랫부리 윗부리를. 그리고 황새는 수컷하고 암컷의 부리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부리의 이 부딪히는 소리의 주파수로 구별이 돼요. 암컷이 훨씬 더 높은 소리가 나고 여성의 소프라노 소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로 구별할 수 있고 개체도 약간씩 구별이 돼요. 부리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황새들끼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자기 가족인지 아닌지도 구별할 수 있답니다. 네, 수컷이 더 깁니다. 그리고 이건 두루미입니다. 두루미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두루미 이름이 이 울음소리 때문에 이름이 두루미 된 건 아십니까? 네. 그럼 일본어는 혹시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일본어로 두루미. 쯔루. 네, 소리 때문에 이름이 둘 다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두루미는 이렇게 바닥에 둥지를 짓죠. 황새는 나무에 둥지를 지었습니다. 네. 황새와 두루미가 좋아하는 서식지의 형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이 있고요. 넓은 저지대에 습지가 만들어집니다. 범람을 하면. 이것을 범람원 습지라고 하는데요. 황새의 주요 서식지는 범람원 습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범람원 습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황새가 주로 논에서 먹이를 먹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면은 아무르강이나 그런 흑룡강이나 양쯔강에 보면 넓은 범람원 습지를 황새가 주로 이용해요. 그래서 원래는 범람원 습지에 살았던 새다. 범람원 습지 가면요, 이런 다양한 먹이가 있잖아요. 뱀도 있고 물고기, 개구리도 엄청 크고 다양하고 밀도도 높죠. 황새는 그걸 주로 먹고요. 황새는 그 범람원 습지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예요. 그래서 황새가 거기서 보인다는 것은 거기에 생물 다양성과 생물의 풍부성이 높다라고 지표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황새가 먹는 먹이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새야 부르면 얘가 움직이거든요.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네. 황새는 시각으로도 이용하지만 부리 끝에 촉각을 이용해서 진흙 속에 숨어있는 미꾸라지 메기를 찾아요. 그리고 부리의 날은 굉장히 칼날처럼 날카로워 손도 베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꾸라지가 미끄러워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요. 네네. 그리고 황새가 지금 미꾸라지는 뭐 앞뒤로 삼키지만 붕어 같은 경우는 항상 머리부터 삼켜요. 그래서 붕어는 25cm, 메기는 30cm까지 크기도 삼킬 수 있어요. 머리만 들어가면 삼키니까요. 황소개구리도 아주 잘 먹습니다. 그리고 뱀도 먹는데요. 뱀은 머리를 잡아서 으개고 여러 번 던져서 한 1시간 정도 실랭이 한 후에 삼킵니다. 지금 부부인데요. 왼쪽에 암컷이 먼저 잡았는데 수컷인 만항이라는 새가 뺏었습니다. 얘들은 지금 9년째 예산군 광시면 장전이라는 마을에 번식을 하고 있어요. 암컷은 2004년생이고 수컷은 2013년생이에요. 연상연하 커플인데도 너무 금슬이 좋습니다. 네, 9년째 번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황새가 살았던 마을의 풍경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았는데요. 황새는 배산 임수 지역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풍수지리에 적합한 그런 환경을 황새도 좋아한다. 그래서 앞에 큰 강이 흐르고 넓은 평야가 있고 뒤쪽에는 나지막한 산이 있는 그런 지역을 좋아하고요. 그 중에서도 큰 나무, 15m 이상 되는 큰 나무를 황새는 둥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작은 나무일 경우에는 황새 둥지를 버틸 수가 없어요. 황새 둥지가 40kg에서 50kg 가량 되거든요. 무게만. 나뭇가지를 쌓아서 2m 크기로 만드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황새 한 마리가 5kg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마리 새끼까지 키우려면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면 어렵죠. 그래서 그런 큰 나무를 선택해서 번식을 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웃고 있죠. 황새가 오면 부촌이 된다, 부자가 된다, 마을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황새를 해치면 해를 입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복과 부를 가져다 주는 길조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황새가 나무를 둥지를 짓는 나무는 주로 이제 신성시되는 나무, 마을에서 당산나무 같은데 둥지를 지어서 황새를 영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소원을 이루어주고 또 소식을 전해주고 또 아이를 데려가 준다, 뭐 물어다 준다, 이런 전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과 황새는 매우 가깝게 살았고요. 황새도 현재 방사된 황새들도 지역 농민분들에게는 한 5m 거리로 가까이 다가와요. 근데 우리 같은 뭐 탐조하시는 분들이나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그 정도 거리 안 주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고 예전에도 친숙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황새가 소나무에 이렇게 번식을 했고요. 황새는 가운데는 싫어해요. 중간, 제일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걸 좋아하는 새이고요. 네, 이게 1930년대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런 나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높은 나무가 거의 없어서 황새는 송전탑 아니면 둥지탑을 이용해서 현재 번식을 하고 있어요. 둥지탑의 높이는 13m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황새의 이제 알. 제가 실제 알은 가져올 수 없지만 모형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큰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요게 계란이에요. 계란 모형이에요. 요게 이제 황새알. 비교가 되시죠? 조금 더 크죠? 무게는 60g 정도 되고 110g 정도 돼요. 네네, 거의 2배 가깝죠? 그러면 알이 크면 클수록 부화하는 기간이 길어져요. 얘는 21일 걸리거든요. 황새는 31일, 부화기에 넣으면 31일이고 어미가 품으면 이제 초반에 많이 안 품기 때문에 한 35일까지도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훨씬 10일 정도 더 많이 걸린다, 계란보다. 요거를 제가 테이블별로 한 개씩 돌릴 테니까 강의 들으시면서 만져보세요. 네, 모형입니다. 진짜 알은 제가 가져올 수가 없었네요. 네, 자 무게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110g. 네. 저희 알은 지금 보면은 약간 뾰족한 부분이 있고 약간 둥근 부분이 있죠. 뾰족한 부분으로 부리가 이렇게 구멍이 날까요? 넓은 부분으로 날까요? 아이고, 그것도 잘하시네요. 넓은 부분으로 딱 나옵니다. 네. 부리를 이제 난각이라고 해서 그 부리 끝에 뾰족하게 그 뿔이 나 있거든요. 그걸 탁 쳐서 나오는데요. 얘들이 나온 순서대로 나오면 상당히 기간이 길어져요. 한 개 알을 낳고 이틀이 지나야 두 번째 알을 낳아요. 그러면 6개 알을 최대 낳거든요. 그러면 12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태어난 애하고 차이가 너무 크니까 어미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알을 한두 개 낳을 때는 잘 안 품어요. 지연을 시켜요. 발생을. 그리고 품으면 동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로 이렇게 나와서 키우죠. 네, 이제 부화되면 한 10일 정도 된 모습입니다. 황새는 큰 나무에 사발 그릇처럼 생긴 둥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어미를 헷갈릴 필요가 없죠. 저어새는 어떤가요? 저어새는 막 섬에 여러 둥지가 있기 때문에 어미를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황새는 그럴 리가 없어가지고 황새는 각인이 잘 안 돼요. 네, 두루미처럼 각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미가 항상 자기 둥지로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 어미가 계속 먹이를 주기 때문에 거의 날개나 다리가 좀 발달이 두루미에 비해선 느리다. 네네. 지금 이제 둥지에서 아기를 키우는 황새를 지금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아기들이 머리를 들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아기들은 다 귀여워요. 예. 미꾸라지를 토해주면, 바닥에 토해주면 그걸 주워 먹고요. 뭐 붕어도 데려오고 뭐 개구리도 데려옵니다. 그리고 뭐 뱀도 먹고요. 근데 서로 형제들끼리 잘 안 싸워요. 네. 네, 잘 안 싸워요. 막 우리 맹금류들은 엄청 잘 싸우잖아요. 형제들이 싸워서 좀 크기가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황새는 비슷하게 자라요. 네, 이렇게 많이 컸죠. 50일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비슷하게 크기 때문에 부모는 고민인 거예요. 먹이가 부족하면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튼튼한 약한 애, 좀 막내들을 버리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황새 검색하면 그런 영상이 떠요. 그래서 황새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형제들끼리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미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먹이가 부족할 때는 버리거나 먹습니다. 아까 저기 마을에 그런 그림 보여주셨죠? 황새가 번식하는 마을. 그 마을에 예전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마리가 자라는 해는 흉년, 4마리가 자라는 해는 풍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이에 따라서 마리수가 달라지는데 그 풍년과 흉년의 차이는 사실 그 논에 뿌려지는 거름의 양이거든요. 거름의 양에 따라서 풍년과 흉년이 정해지는 거예요. 하천이 범람을 한 해는 그전 해에 범람을 하면은 자연 비료인 여러 태적물들이 유기물들이 논에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는 풍년이 돼요. 그리고 황새의 먹이 되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도 수로나 둔벙에 갇혀요. 그래서 황새가 그 다음 해에는 충분히 잘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돼서 먹이 양에 따라서 황새의 개체수, 유조의 개체수, 새끼들의 개체수가 달라지고 그것은 또 결국 또 사람들의 먹거리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과 다 연결됩니다. 네, 황새가 사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이 황새가 다른 지역인 유럽도 가지 않고요. 네, 동남아도 잘 안 가고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동북아시아에서만 서식을 하고 2018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황새가 한 2,500마리 정도 서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과 일본에서 복원 사업도 했고 러시아, 중국에서도 황새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 둥지탑을 세워준다거나 황새 서식지를 보호하는 노력을 해서 개체수는 더 증가했는데 비공식적으로 한 5,000마리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긴 한데요. 아직은 멸종위기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황새가 어떻게 살았는지 분포를 보시면 하늘색은 황새가 그냥 서식하는 지역, 분홍색은 번식하는 지역입니다. 번식지. 이 지역이 이제 충청도, 경기도 지역. 그리고 여기가 연백평야라는 이제 북한 지역인데요. 연백평야라는 황해도의 연백평야라는 지역이고 여기는 김책시라고 함경북도의 김책시라는 지역에 황새가 번식한 기록이 있습니다. 황새가 이때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국전쟁 때문에 많이 사라졌다. 예, 우리는 농약 중독 때문에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한국전쟁 때 많은 개체수가 줄었고요. 그 다음 밀렵, 그 다음 마지막 살아남은 황새들이 농약 중독. 예, 그렇게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황새 기사는 네, 아시죠? 과부황새 이야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과부황새 이야기에 안타까워서 이제 교원대학교에 한국 황새보건센터가 세워졌고 러시아, 일본, 독일에서 38마리의 황새를 수입해서 교원대학교 지금은 현 이름이 이제 황새생태연구원입니다. 황새생태연구원에서 인공증식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그 후에 예상군으로 60마리 황새를 보내줘서 방사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사는 이렇게 나무 케이지에 넣어서 이벤트식으로 하는 자유방사법이 있고요. 또 특정 지역에 사육장을 지어서 황새를 사육한 후에 방사하는 단계적 방사법이 있습니다.
이 방사법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기 때문에 이 방사법을 주로 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황새 복원 사업의 그런 현황과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작년까지 황새 개체수는 누적 개체수는 야생에서 200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방사한 개체수가 한 120마리 정도 되거든요. 120마리를 보내면 또 야생에서 짝을 이뤄서 증식을 하겠죠. 증식된 개체수가 217마리가 야생에서 태어났어요. 작년까지. 거기에서 폐사한 황새, 구조된 황새, 실종된 황새를 제외해서 봤을 때 200마리 정도 야생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황새들의 개체군 이제 피라미드인데요. 이것은 방사된 황새들, 제도입 황새라고도 합니다. 방사된 황새들. 그리고 여기는 사육 황새입니다. 여기는 연령이 높은 겁니다. 여기는 20살, 20살 때, 20대, 25세 이렇게 보이고요. 아래쪽은 1세, 2세 이런 황새들인데 피라미드가 아주 젊은 피라미드죠. 여기는 출생하는 그 황새들이 어린 개체들이 많고요. 여기서는 이제 고령인 황새들도 사육장에 많이 있다. 그래서 야생에서는 지금 개체의 증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사 세대별 구성 비율은 뭐냐면 첫 번째 방사할 때를 1세대라고 합니다. 그 1세대의 자손들을 2세대, 3세대 했을 때 현재 몇 세대까지 나온 것 같아요? 네, 4세대까지 탄생을 했습니다. (2015년에) 방사한 후에 2016년에 첫 쌍이 탄생을 했어요. 이게 분홍색이 번식 쌍의 수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증가해서 2024년에 21쌍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유조의 수입니다. 이소한 유조의 수인데 67마리가 작년에 태어났고요. 이것을 도합하면은 217마리가 야생에서 태어난 겁니다. 황새가 번식하는 번식지는 충청도가 가장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네요. 충청도 17쌍이었어요. 그리고 전라도가 3쌍이고 경상도가 1쌍이에요. 총 21쌍이었습니다. 충청도 17쌍, 전라도 3쌍, 경상도 1쌍. 그렇게 해서 21쌍이 작년에 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식쌍이 야생에서 우리가 방사한 황새들이 처음에는 짝을 맺었겠죠. 그런데 야생에서 방사 2세대, 3세대, 4세대가 나오면서 그 야생에서 태어난 황새들, 그 황새들하고 방사된 황새들하고 만날 수도 있고 야생에서 증식된 황새들끼리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게 파란색이 방사된 황새들끼리 만나는 비율이고 초록색이 야생과 야생, 그리고 회색빛이 방사된 황새와 야생 황새가 만난 비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점점 방사된 황새와 야생이 만나거나 또는 야생과 야생이 만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방사된 황새들끼리 만나는 것보다. 그래서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황새들이 점점 사람들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 방사된 개체들이 짝을 이루어서 유지되는 기간인데요. 지금 7년까지, 작년 데이터로 7년까지 유지된, 지금 올해로 하면은 이제 한 8년 된 개체가 있습니다. 쌍이 있습니다. 그런 쌍들이 점점 오랫동안 짝을 이루고 있는 황새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황새들의 유조들의 성별이 같은가, 그렇게 비율이 서로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는가 봤을 때, 자, 2022년 보시면요, 수컷이 많고요, 암컷이 적게 태어났고, 2023년에는 수컷보다 암컷이 더 많이 태어났습니다. 2024년은 비슷하고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암수의 비율이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생에서도 뭐 그런 유조들의 성별 비율은 비슷하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황새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황새 등에 GPS 장치를 달아서 방사를 하고 있고요. 10마리 중에 한 3마리 꼴로 달고 있는데요. 이런 GPS를 달아서 부착을 하는데 한 50g에서 60g 나가는데요. 황새 몸무게의 한 1%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줄을 매다 보니까 줄이 가끔 끊어져서 이렇게 좀 안타깝게 좀 덜렁거리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저희가 최소화해서 달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사각형 방식으로 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넥타이 방식으로 달았어요. 사각형 방식으로 처음에 달았을 때는 이렇게 다리가 걸리거나 부리가 걸리는 일이 있어서 저희가 넥타이 방식으로 바꿨고, 그 후로는 그런 일이 다행히 없었어요. 이 황새들이 보내준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았을 때 왼쪽 지도를 보시면 황새들의 이동 경로를 다 합친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나라까지 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는 일본이에요. 여기는 일본이고, 대만,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북한이 가장 많이 갑니다. 네, 황새들이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요. 갔다가 그냥 여기 살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약 한 600일 정도 관찰이 안 된 황새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서 관찰됐다고. 저희는 실종 처리했던 황새였는데 중국에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지도에 보면은 이 이동 경로는 중국에 있는 야생 황새의 발신기를 중국 연구자들이 달아서 모니터링을 한 건데, 한국에서 방사한 황새나 유사한 경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사된 황새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황새 무리와 함께 다니는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로 그렇게 관찰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새가 이동하는 경로를 보시면 동해보다는 서해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해안선 따라서 이동을 하고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저 황새가 아까 예산으로 돌아왔던 그런 황새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황새인데요. 이름이 행운이에요. 행운인데 행운이가 2년 반 동안 이렇게 다녔습니다. 한 살 때 이동을 했는데 그 황새가 3살쯤 되니까 예산으로 왔어요. 와서 그 옆집 처자, 자기가 태어난 동네 옆집 동네의 처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대술면 골곡리라는 황새의 역사적인 번식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번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으로 간 황새 이야기도 좀 드릴게요. 이 타이완으로 간 황새도 나이가 A20이라는 황새인데요. 나이가 어렸어요. 어린 황새들이 좀 멀리 갑니다. 우리가 대학생들 배낭여행 가듯이 멀리 가는데요. 여기 전라남도에서 떠서 21시간 동안 1100km를 넌스탑으로 갔어요. 바다에 빠져서 정말 행방불명 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대만 타이완 섬을 발견해서 거기 내려앉아서 지금은 타이완의 여러 황새 친구들하고 만나서 아직도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타이완 쪽에 친구도 생겼습니다. 황새 덕분에. 팅팅호안이라는 분이 황새를 이렇게 소식을 페이스북으로 주고 계십니다. 안 오더라고요, 아직은. 네네. 거기가 더 마음에 드나 보죠. 또는 그 바다를 건널 생각에 엄두가 안 나서 못 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황새를 복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보다 10년 전에 시작했어요. 2005년도부터 방사를 했는데 그 황새가 무려 500마리가 된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우리는 200마리인데 지금 일본 전역에 500마리가 되는데 그 황새들이 일본에만 있지 않고 우리나라 황새들처럼 다른 나라로 갔어요. 우리나라도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12마리죠. 12마리의 황새가 한국으로 왔다가 돌아가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황새, 그 일본 황새들은 왔다가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번식기가 되면 자기들 번식 연령이 되면 일본으로 가서 번식을 해요. 봉순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봉순이도 일본으로 가서 번식을 했어요. 그래서 기소 본능이 있다. 자기의 고향을 기억한다. 네, 네. 다음
제 속도가 괜찮으신가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황새의 서식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황새가 살려면 둥지탑만 세운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황새가 먹는 먹거리가 다 논에 있기 때문에, 하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서식지 관리도 참 필요한데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2010년도에 황새 보건지로 예산군이 결정되면서 친환경 농업이 이렇게 작았어요. 친환경 농업 지역이. 그런데 2016년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혀왔고요. 황새생태농업연합회라는 팀을 조직해서 농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해오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황새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또 황새가 있는데 포기하면 연쇄적으로 친환경이 무너지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풀 깎는 것도 어렵고 김 매는 것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국가유산청에서는 좀 서식지 관리의 측면에서 그런 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달래가면서 하는 것이 또 저희들 과제이기도 합니다. 황새의 그 쌀 브랜드가 세 가지로 지금 나가는데 이게 예산군 브랜드입니다. 황새의 비상, 덕산농협이라는 곳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자연드림에 판매도 되고 있고 또 일부는 마을에서 황새랑 쌀이라는 마을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황새에 대한 그런 대중적인 이미지가 아직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이 쌀의 어떤 품격을 좀 높이는 가격을 좀 높이는 방법이 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일반 농약을 친 쌀에 비해서 1.7배나 비싸요. 황새쌀이. 그런데 저희는 많이 비싸봤자 1.2배. 그런데 생산량은 더 많이 줄지 않습니까? 농약을 친 것보다. 그래서 농민분들은 돈이 좀 되면 계속 하겠는데 힘은 들고 큰 가격 차이는 없고 그래서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저희도 이것도 어떤 황새 브랜드에 대한 좀 더 가치를 높이는 그런 노력도 지금 균형발전 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황새 친환경 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브랜드 활성화 그리고 마케팅 전략 이런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래가 좀 밝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는 친환경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 논어도를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농약을 친 논과 농약을 안 친 논이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생물 차이가 있긴 한데요. 농약을 쳤지만 둔벙이 있는 논과 농약을 안 쳤지만 둔벙이 없는 논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둔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둔벙이 있으면 미꾸라지 같은 그런 다년생 생물들이 발견이 많이 되는데 둔벙이 없으면 농약을 안 치더라도 그런 큰 미꾸라지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둔벙도 만들고 또 배수로와 논을 연결하는 하천 또는 배수로와 논을 연결하는 논호도를 만들어서 논에 1년 내내 물을 담지 않기 때문에 논에 살 수 없는 기간에는 배수로나 둔벙에 숨었다가 다시 논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생태계를 연결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프의 이 높낮이는 미꾸라지가 어도를 통해서 올라온 개체수입니다. 언제 많이 올라오냐 하면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홍수 때 우리 여름철에 강우가 많이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논의 물이 어도를 통해서 콸콸콸 내려갈 때 흙탕물이 되잖아요. 하천이 배수로가. 그러면 미꾸라지들이 하천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큰 물을 피하려고. 그래서 이때 어망에 잡히는 걸 보면 미꾸라지, 붕어, 피라미, 얼룩동사리 이런 것들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도는 필히 필요하다. 이런 하천, 이런 낙차가 큰 논에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비오톱, 바로 둔벙입니다. 비오톱을 조성하거나 논에 문온을 조성을 해서 상시 물이 있는 그러한 논을 만들어줬을 때 황새의 먹이가 되는 생물들이 더 풍부하고 크기가 큰 생물들이 살 수 있다. 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군의 황새가 복원 사업이 이제 막 진행하면서 부러워하는 지자체가 이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황새를 왜 예산군에서만 방사를 하느냐?
다른 지역에서도 좀 황새 키우고 싶다. 그런 연락이 국가유산청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은 1차 방사지는 황새 예상군이잖아요. 2차 방사지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결정된 곳이 서산, 김해, 청주입니다. 서산, 김해, 청주에서 이제 황새를 한 쌍씩 받아가는데요. 2022년 9월에 국가유산청하고 김해시, 그리고 여기는 예상 군수님이신데요. 그런 서산 그리고 청주에서도 황새 한 쌍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문의면에는 2024년부터 방사장에 가두어서 방사까지 했고요. 2024년부터 번식을 야생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5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2년차 지금 야생에서 번식을 하고 있고 청주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서산 버드랜드 쪽은 2023년부터 야생에서 번식을 했는데 서산 버드랜드는 이제 방사장 안에 황새가 방사돼서 번식을 한 건 아니고 다행히 인근에 세워둔 둥지탑에 황새들이 날아왔어요. 그런데 그 한국 예산에서 방사한 황새와 러시아나 중국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리에 가락지가 없는 황새랑 짝이 됐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가락지 없는 황새는 국제적인 해외에서 온 황새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국제 커플로 부르고 있고 지금까지도 번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서산 버드랜드 가면요. 실시간으로 CCTV로 이렇게 영상도 보여주시고 꼭 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그리고 김해는 아직 야생에서 번식은 못했어요. 아직 방사도 못했어요. 그 이유는 3년째 됐는데도 스스로 성공적으로 번식을 못하는 거예요. 첫 해는 태어났는데 그 아기 황새를 스트레스 때문인지 이렇게 버렸고 작년에는 무정란을 계속 낳는 바람에 1차 산란, 2차 산란까지도 실패를 했고요. 올해는 다행히 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아기 황새들이 자라면 방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해에서도 황새를 보실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잠깐 빨리 넘길게요. 저희가 예산에서는 대중적으로 황새를 알리는 것이 중요해서 예산 황새 축제를 2019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5회를 했고요.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항상 합니다. 그래서 올해 6회 축제를 계획하고 있고 황새의 그런 근엄한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서 좀 귀엽고 좀 친근한 이미지로 해서 황새 축제를 하고 있고 지역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탐조객분들 중에도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지금 같은 번식철에 황새를 찍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황새의 촬영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좀 황새에게 스트레스 덜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촬영을 또 잘하는 방법을 황새사랑이라는 단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포토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넘어갈게요. 농촌 체험, 지역 아이들과 농촌 체험을 한다거나 로컬푸드 요리 체험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중적인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네. 보건의 위험 요인과 한계. 저희가 황새들의 이력 관리를 다 합니다. 다리의 가락지들은 다 고유번호라서 이력 관리를 하는데 가계도가 있어요. 황새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도 관리를 하고 유전적 다양성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저희의 위험 요인 중에 1순위는 바로 근친상 탄생입니다. 야생에서 9년째 아까 8년째 9년째 번식하는 황새가 있다고 했잖아요. 계속 같은 배에서 자손이 나와요. 그럼 걔들이 서로 형제들끼리지만 모르잖아요. 그럼 만나는 거예요, 야생에서. 그러다 보니 지금 근친 커플이 생기고 있는데 모자 커플도 생겼고 남매 커플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에 현상 변경 허가를 받고 이런 근친 커플 중에 남매 커플까지는 저희가 둥지에서 알을 좀 제거해주는 노력을 하고 있고, 네네, 안타깝지만 황새 전체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친도 지수를 이제 보면은 이게 근친도 지수는 0일수록 좋은 겁니다. 0일수록 좋은 거고 1이면 1로 갈수록 근친도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2016년에 첫 쌍이 태어나서 점점점 근친도 지수가 처음엔 점점 줄어들다가 지금 이제 증가하는 추세. 올해는 더 늘었어요. 그래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점점 근친 커플이 생기고 있다. 근데 근친 커플이 어떤 번식상 유형에서 많이 생기냐? 어떤 근친 커플이 많이 생길까요? 방사 증식, 야생 증식, 즉 야생 증식, 야생 증식, 방사 방사일 것 같죠. 근데 야생이 가장 근친이 높아요. 방사는 저희가 골라서 방사를 하기 때문에 만나도 괜찮은 쌍들인데, 그 야생에서는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야생 증식된 개체들이 점점 더 지금 근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방사를 해줘야 하는데, 사육장 내도 문제잖아요. 사육장 내도 지금 같은 그 개체군에서 꺼내서 방사를 한 거기 때문에 사육장 내에도 점점 근친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일본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일본 쪽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호 교환. 일본은 이번에 알을 가져갈 거고요. 저희 알을. 우리는 2마리의 황새를 받기로 했고요.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황새를 교환을 하면서 개체군을 좀 섞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된 개체군을 방사해주는 그런 개입을 함으로써 유전적 다양성을, 야생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예측 프로그램으로 돌린 건데요. 황새를 계속 방사를 한 경우와 방사하지 않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인쇄를 할 수 없어서 제가 발표 자료만 넣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추후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방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보라색은 15마리를 매년 방사했을 때, 그리고 초록색은 10마리, 그리고 빨강색은 6마리를 매년 방사했을 경우의 시나리오로 만든 거고요. 향후 100년간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유전적 다양성을 시작점을 여기를 동일하게 보고, 방사를 하지 않으면 유전적 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런데 방사를 10마리나 15마리로 했을 때는 유전적 다양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방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방사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이제 그 개체군 내에서 계속 증식이 되면 서로 그런 근친 쌍들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방사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제 국제 커플도 가끔 생긴다. 그래서 이제 수컷과 러시아 또는 중국에서 암컷이 만난 게 서산 버드랜드에 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또는 중국에서 온 황새, 수컷과 암컷, 요게 버드랜드에 있고요. 죄송합니다. 버드랜드에 있고, 이것은 예산군 응복면 지역에 황새가 있습니다. 국제 커플이 2쌍이 확인되었는데, 그렇게 좀 국제 커플도 야생에서 생겨준다면 유전적 다양성에 도움이 되겠다. 그 다음 위험 요인은요, 둥지 탑이 없을 경우에 황새가 전신주나 송전탑을 이용하게 됩니다. 전신주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는 헐어주고 있고요. 송전탑은 황새에게는 안전한 지역이지만 이 송전탑을 관리하는 한전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황새가 여기서 끝에서 배설을 하면 하얀 배설물이 1m에서 3m까지 길어요. 그 배설물이 여기 도자기 추파날처럼 생긴 데 있죠. 여기에 묻으면 정전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 반도체 공장 같은데 1초만이라도 정전이 되면 그 라인의 것들이 다 불량이 됩니다. 그럼 한전에서 그런 것들을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그냥 우리가 황새를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계속 황새를 지키는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런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한전과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스파이크를 가장자리에 설치해서 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바람개비를 설치해서 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새가 학습 능력이 좋아서 이걸 다 이 사이에 발을 끼운다거나, 그리고 바람개비는 발로 쳐서 떨어뜨린다거나, 다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뭇가지를 끼워서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너무 비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육장에 이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황새가 어떤 시설을 기피하는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성공적인 기피 시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황새가 다 학습해서 네, 그걸 이용해서 거기 앉는다거나 하고 있어요. 또는 평택 지역에서는 아파트 지붕에 황새가 이렇게 번식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변이 다 도로고요. 번화가인데 황새가 소음도 심하고 불빛도 아주 야간에 강한데도 이 지역을 고수했고, 지금 올해는 이 지역을 더 이상 번식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한 2년째 계속 보수했기 때문에 방송에도 나왔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동물농장 이런 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앙심이 높은 황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탑에 이렇게 예산 지역이었는데 예산 시내에서 이렇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식을 하기에는 안전해 보이는데 유조가 이소를 하면은 다 이런 도로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깝지만 알 상태에서 현상 변경 승인을 받아서 헐어주고 이렇게 와이어를 설치해서 앉지 못하도록 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새는 이제 번식은 해야 되고 개체수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점점 이런 둥지탑이 없는 지역에서 번식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일을 또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송전탑의 번식을 이제 하는 경우에 둥지탑으로 이동시켜주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한 3년 동안 해봤는데요. 일단 각 다리에 이제 아기 황새들은 45일 부화 후 45일쯤에 다리에 가락지 달기 위해서 내려서 송전탑에서 내려서 가락지를 달아주고 다시 올려주는 작업을 그동안 했었는데, 황새를 이동시켜주는 시도를 하기 위해서 내렸을 때 다시 올려주지 않고 인근 둥지탑으로 황새 아기들만 이사를 시킵니다. 아기들은 못 나니까요. 이제 그러면 정말 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육장에서 테스트를 했었고 실제로 했을 때 600m까지는 오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런데 오는 시간이 좀 다른데 한 5시간, 최소 5시간에서 조금 예민한 황새들은, 탐색을 많이 하는 황새들은 21시간 걸려서 결국 오더라고요. 아기 황새들에게. 네, 그래서 이사를 해줬는데 저희가 5개 지역을 해봤는데 고창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그 다음 해에 둥지탑을 이용했어요. 송전탑을 이용하지 않고. 근데 고창 지역 황새는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3년째인데 한 번 더 시도해보자. 지금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황새가 방사되면 폐사를 하는 황새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요인은 포식이었습니다. 포식. 황새가 어떤 거에 희생당할 것 같으세요? 수리봉이요? 수리봉이가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네, 황새는. 네? 삭. 네네, 삭. 그리고 너구리. 네. 너구리는 이렇게 삭이 잡으면 같이 나눠 먹는 그 정도지 삭이 잡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새 폐사체 주변에 삭 발자국이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깃줄 충돌입니다. 그리고 감전사, 농약 중독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전깃줄 충돌은 좀 심각합니다. 전깃줄이 어디든 다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충돌을 하면은 다리 골절, 날개 골절, 쇄골 이런 데 부러져서 대부분 다 안락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재생이, 회생이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저희 예산군에서는 좀 소극적인 방법이긴 해요. 지중화가 가장 좋은데 비용이 너무 들어서 저희가 이런 시각 라벨을 번식지 주변에 설치해주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하고 좀 황새가 피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고 있습니다. 매년 좀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신주에 앉아서 감전되는 황새를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절형 커버라고 해서 플라스틱 커버를 이런 감전된 위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커버를 씌워주는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전력에서 2,000개의 커버를 설치해줘서 더 이상 예산군에서는 감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제초제에 의한 중독인데요. 제초제 중에서도
그러니까 중독으로 폐사한 개체를 이제 중독 검사를 해보니까 어떤 약품이 나왔냐 하면 옥시디아존이 어떤 거냐고 농민분들이 여쭤봤더니 다른 제초제는 잎만 죽이는데 얘는 뿌리까지 죽여서 한 번 뿌리면 오래 간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많이 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옥시디아존이 황새뿐만 아니라 여러 조류에게 위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옥시디아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사실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탐조인들의. 그리고 이제 삭과 너구리의 야간 포식. 낮에는 절대로 포식할 수 없지만 야간에 방사된 황새들이 사육장에 계속 잤잖아요. 살았잖아요. 방사되고 한 3개월 내에 이렇게 많이 포식을 당합니다. 높이 야생에서는 전신주에 앉는 것이 가장 최상인데 그걸 배우지 못하고 나와서 그래서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황새들을 잘 보면 전신주에 앉는 것을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리 생활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지 않고 여러 무리 생활에 들어가면 그 황새들과 함께 배우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은 거고요.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 포식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야생에 방사하기 전에 그런 전신주가 세워진 사육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신주에 앉는 것을 좀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고 방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낚싯바늘에 의한 부상입니다. 요즘 낚싯바늘은 물고기 모양의 그런 미끼가 달려 있잖아요. 특히 유조들은 잘 구별을 못해서 이런 미끼를 먹으려고 하다가 그 딸려오는 낚싯바늘에 날개나 또는 목 같은 데 걸려가지고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발견되면 다행히 구조가 되기만 하면 다 치료가 됐어요. 두 황새들도 다 치료가 되어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좀 제거하거나 좀 이런 걸 버리지 않도록 수거해 가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어장에 이제 황새가 들어가서 남은 먹이를 이렇게 먹는데 저 낚싯줄이 이렇게 막 바둑판처럼 이렇게 쳐져 있는 거 보셨어요? 양어장에 새 못 들어오게. 그런 것이 투명하기 때문에 걸려요. 사실 칼라로, 야광이든 칼라로 좀 해주면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투명해서 모르고 들어가서 황새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저어새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수리부엉이 그렇죠. 그런 것도 기록이 있습니다. 외가리 백루는 흔하고요. 저희 예산군에서는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낚시 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지역 학생들과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황새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환경부에서 제공받은 그래프인데요. 1999년부터 겨울 철새 동시 모니터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쭉 봤을 때 2015년 황새가 방사된 해까지 보면은 최대 20마리까지 한국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방사한 후에 황새가 많이 늘었죠. 110마리까지, 107마리까지 이렇게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툭 떨어지잖아요, 이때. 이제 이런 경우는 황새가 겨울철에 기온이 많이 추우면 북한에 있는 것보다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겨울에는 황새가 북한에 있어도 돼요. 그러면 남한에 오는 개체수가 적어요.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기나 물때에 따라서 또 황새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개체수가 확연히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보시면 이때는 좀 따뜻한 겨울이었어요. 이런 자료들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유전적 다양성 예측 프로그램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황새가 개체수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를 봤는데요. 2033년 3년에 10년 이제 지금부터 2033년이 몇 년 후죠? 8년? 네, 8년. 8년 후를 봤을 때 8년 후에 방사를 하지 않으면 파란색은 방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5마리 방사하는 게 여기 보라색입니다.
방사를 하지 않으면 260마리로 계속 유지되지만 방사를 적극적으로 하면 510마리까지 8년 후에 황새가 늘어난다. 황새가 이제 빨리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가 목표하는 개체수 500마리 정도거든요. 500에서 최대 1000마리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짧은 기간 동안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는 예산들도 좀 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방사를 하는 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사를 해서 개체수를 일단 목표치까지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제 모니터링 방법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황새를 보시게 되면 좀 보셔야 될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황새가 우리나라에서 방사하는 황새들은 야생으로 방사할 때 저희가 가락지도 달고요. 가락지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 다는데 이것은 방사할 때도 달지만 야생에서 둥지탑에서 태어나면 저희가 스카이차를 올려서 부화 후 45일쯤 전후 되면은 저희가 스카이차 올려서 가락지를 달아줘요. 그래서 가락지를 대부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온 황새들은 연구자들이 가끔 달기도 하는데 빨강색 바탕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알파벳이 어디에 있나요? 몇 번째 자리에 있나요? 두 번째 있죠. 우리는 알파벳이 어디 있나요? 첫 번째 있죠? 네. 그리고 우리는 왼다리에 달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오른쪽, 왼쪽 약간 헷갈렸는데 지금은 다 왼쪽에 달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칼라링입니다. 칼라 조합으로 달고 있어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칼라링을 조합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하얀 바탕인데 알파벳이 없고 칼라링을 위에 하나 더 달아준다.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스카이차를 이렇게 45일쯤 되면은 올려서 사육사님들이 내려서 체열도 하고 가락지도 부착해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저희가 가락지를 다 달아주면 좋은데 황새가 이제 많아지고 송전탑에 번식을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송전탑은 한전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가락지가 없는 황새가 있겠죠. 그게 언제부터냐면 2022년부터 가락지를 못 단 황새들이 이 주황색 그래프 10마리, 2022년 10마리, 2023년 12마리, 2024년 10마리, 30여 마리가 지금 가락지를 못 달았어요. 올해는 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락지가 없다고 해서 이제는 러시아, 중국에서 온 게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저희 DB입니다. 자, DB를 보시면 DB.net입니다. 저기 자료에도 있죠? 주소. 그래서 황새에 대한 정보, 황새를 발견했다. 그래서 가락지 번호를 확인했다. 이제 그러시면 여기 DB에 들어가시면 이제 회원 가입을 간단히 하시면 일반 회원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방사 황새 목록을 보실 수 있고요. 연도별 황새 방사 개체 정보가 있고, 뭐 K06이다 이제 누르시면 이름하고 성별, 출생 연도, 출생 지역, 부모, 방사 일자, 야생 증식인지 야생 자유를 우리가 방사를 했는지 그런 정보가 있고, 최근에 어디서 관찰됐는지 이런 이력들이 나옵니다. 일반 회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접속을 하시면 주소지가 예상군 정도까지만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노출되면 황새가 서식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단계별로 나눠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정회원 이상이 되시면 이제 지번까지 나오고 있고, 또 관리자들이 볼 수 있는 비공개 자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예민한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번식지 정보는 가능하면 저희가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서 여기 오셔서 이제 정보를 얻으시면 되고, 황새 복원 사업의 그동안의 연역들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황새가 있었던 장소를 지도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검색된 관찰 기록과 연동해서 이 페이지에는 검색된 정보만 여기 모아서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산시의 황새를 보고 싶다. 그러면 서산시 정보가 뜨죠. 그러면 여기서 네. 일반 회원인 경우에는 확대는 안 되네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정보 보실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K06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 있었는지 정보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황새의 개체수 변동, 그동안 연도별로 개체수가 어떻게 늘었고 방사는 몇 마리 했는지, 야생에서는 몇 마리 태어났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새에 대한 모든 그런 관련되는 사이트, 일본 지역 쪽의 사이트도 있고요. 그런 사이트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그 관찰 기록들을 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이런 통합적으로 전국의 황새가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자료를 수집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이 자료들을 저희가 가끔 황새를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새 서식지가 어떤 개발 위기에 있을 때, 개발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저희가 이 자료들을 해당 지자체로 보내서 그 개발 지역에 황새가 서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보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이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제공을 할 수도 있으니까 황새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료 수집하신 자료들도 좀 넣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